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한민족의 국가발전과 해양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정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국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국가발전에는 해양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 30분 동안에 초기부터 끝까지 전 시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해양정책을 시대별로 또는 나라별로 사건별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해양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낸 편이고요. 오늘 강의에 연관된 책들은 주로 이겁니다. 고지서 문명공과 해류활동, 해양사 연구 방법론, 한국해양사, 역사는 진보하는가, 기타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해양과 연관된 책들을 여러 권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유로아시아에 연관된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전 역사를 바라볼 때 해륙사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기적으로 보는 해륙사관, 해륙문명론을 주장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로아시아 대륙의 길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해양 탐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양에 관한 학문을 처음 시작했고 또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학자로서 다양한 서적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양 탐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 중에서 또는 해양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 탐험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해양 이론이라든가 또는 남과 다른 해양적 역사 해석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제 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를테면 필드웍도 필요하고 항우주 연구도 필요하고 역사는 행동학이란 명제처럼 이렇게 현장을 답사해야지 새로운 이론을 볼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글인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반도사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용어는 당시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죠.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서구의 대다수의 용어는 철학, 물리학, 기타 등등 대부분 일본이 만들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고요. 똑같은 단어 또는 용어를 할지라도 거기에 일본인들이 집어넣은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집어넣어야 될 내용은 꼭 같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본인들이 만든 한반도란 용어, 조선반도란 용어는 실질적으로 지중해 속에서의 이태리 반도라든가 이베리아 반도라든가 또는 그리스 반도처럼 해양의 진출 거점으로서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에서 포위된 반도로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란 용어도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고 한반도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내용은 바다로 진출하는 거점 역할도 한 반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지만 고려시대 때, 남북국 시대 때 얼마나 우리 해양활동이 활발했습니까? 고대로 올라가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할 것 없이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반도사관에 고착하는 한 한반도는 용어를 고집하는 한 해양활동도 없지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역사가 주변부라는 것 당연히 일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타율적이고 정체적이라는 것 이렇게 논리가 규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바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먼저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적어도 고대사에 관한 한 우리 역사 영역은 반도만이 아니다. 대륙만도 아니고 해양만도 아니고 그래서 남반주 일대와 한반도 중북부를 핵으로 하고 양쪽의 바다가 중요하다. 그러나 점차 확장되면서는 우리 현재에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전역 그리고 양쪽의 바다, 남쪽의 바다 그리고 남반주 일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역사 활동의 무대, 터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지역적인 역사를 좀 더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기본 생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특히나 일반인들은 정서적으로 수용하면 되는데 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을 해석할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가진 한계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해야 됩니다. 학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 학술을 주장할 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지만 되거든요. 상식으로 학문을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용어의 정의를 중요시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 제가 아주 자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라시아를 대륙과 해양 그리고 전체적 틀 속에서 보자.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곳, 이상향, 해가 뜨는 곳, 달기 좋은 곳, 여기가 우리의 터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컨티넨탈 오더, 즉 대륙 질서와 머린 오더, 해양 질서가 만나는 접점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해양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과 필연성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해양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민족의 융성이 아니라 민족의 몰락, 패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매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동아시아 범주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범아시아적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선에서는 직접 우리랑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연관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인도 남부부터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도 우리 문화랑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천천히 찾아지는데 이건 유추해서 비교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생성은 몇 단계로 봐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문화의 정체성, 우리 문화의 원형이 완성됐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단계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원액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별로 계속해서 민족의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단계별로 봐야 돼요. 오늘날의 현실을 갖고 그대로 전 시대에 규정하게 되면 그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우리 전체에서 범아시아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제가 설정한 동아지중의 모델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과 한반도로 바라보는 것과 대륙으로 바라보는 것과 제가 설정한 동아시아 지중해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용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개념이 설정이 돼야지 이걸 토대로 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역할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학자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해석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흔한 말로 통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곤란해요. 반드시 역사학자들은 사실과 함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본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반도사관부터 흔히 말하는 식민사관부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석 모델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해석 모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정한 것은 동아시아 지중해 모델이에요. 자, 보세요. 지중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유명사라고. 고유명사 아닙니다. 지중해라는 것은 땅 가운데 바다이고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해석한 겁니다. 원래 명칭은 메디테레니안 씨입니다. 그러니까 메디는 아시겠지만은 중간을 얘기하잖아요. 테레니안은 당연히 흙과 또는 영토와 연관된 용어죠. 씨. 그러니까 이것을 지중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지중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나 아시안 지중해가 가장 전형적이면서 가장 완벽한 것이죠. 왜? 동쪽은 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에즈해나가 생겼던 것이죠. 서쪽은 지브롤터해협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급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사이에 자그마한 해협, 지브롤터 해협. 제가 거길 통과했었거든요. 왕복 통과했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의 이베리아 반도 끝쪽에서는 거대한 포대가 있어서 바로 그 앞을 지나가는 배들을 포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 지중해 세계 사람들의 지구상의 끝이에요. 세계의 끝. 그래서 거길 통과하게 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과 연관되지만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을 못 넘어간 것이죠. 그만큼 지중해는 완벽한 세계고 세계 자체를 지중해로 보기도 하는데 북극해도 지중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블랙시, 흑해도 지중해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말 그대로 완벽한 주문 형태의 지중해거든요. 제가 배로 거기를 왕복을 했습니다. 이 흑해도, 노브레스칸까지 갔다 왕복했는데요. 지중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파도가 세가지고 큰 뱀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지중해가 있는가 하면은 다국간 지중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티내셔널, 다국간이죠.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지중해적 형태와 성격을 띈 것도 지중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곳이 지구상에는 여러 곳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지정학적인 또는 지경학적인 틀이 필요한데, 지중해라는 용어를 부여하니까 훨씬 해석이 쉬워지는 거죠. 자기들의 위상과 역할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카리브해를 비롯해서 호주 아시안 지중해도 있고요. 몇 군데의 지중해가 있어요. 저는 여기를 동아시아 지중해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을 오츠해를 동북아 지중해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남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는 동남아시아 지중해로 정의를 한 겁니다. 93년도부터 동아지중해 모델을 학문적으로 설정해서 발표를 여러 번 했고요. 일본서도 그 이후부터 동아지중해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지만 제용어를 수용하고, 중국에서는 제용어를 수용을 합니다. 동아지중해. 물론 당연히 제 책도 중국에서 책으로 나왔죠. 자, 동아시아 지중해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야, 동아시아 지중해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타타르 해협 스트레이트, 여기 가게 되면 약 양쪽 간의 거리가 10km가 안 되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타타르 스트레이트, 이게 동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서해 또는 황해가 있고, 동중국해가 거의 여기까지가, 미야코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갔어요. 91년도에 여길 갔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중해적 형태와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키나와 열도가, 유구 열도가 엄청나게 해양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동방불패라든가 일본의 외구 등등은 다 여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구분했어요. 만주 일대는 123만 평방킬로미터인데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고, 실질적으로는 남한은 10만이 채 안 되죠. 일본은 37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육지 면적이.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워지는데, 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400만 평방킬로미터에 가까울 정도의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영토입니다. 그리고 동해, 서해 또는 황해, 동중국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것은 동아지중해 해양은 230만 평방킬로미터다. 나머지 육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동아시아는 이런 구도가 돼 있으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과의 교류는 오로지 바다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고구려도요, 이렇게 북방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동북방 유목 세력과 교류하는 거 빼놓고 이 지역과 교류할 때는 백길이에요. 고구려도. 백제 100% 백길, 신라 100% 백길, 가야 일본 외국도 100% 백길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모든 교류는 다 해양인데 왜 해양의 중요성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운데 있어요. 모든 항로는 대부분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역 또는 해협 또는 항구를 장악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로이 전쟁, 이거는 다다넬스 해협 정탈전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로 정탈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민족은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중국 지역보다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 바다에서 활동을 안 했고요. 주로 이렇게 동중국해 이남 또는 남중국해 이남에서 이렇게 서쪽까지 활동을 했고요. 일본 열도는 외구가 13세기 초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해양 활동이 못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어떤 식의 주장을 하고 국내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해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팩트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적 연구, 더군다나 일본 측의 사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강의 중요성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속칭 말하는 한반도거든요. 근데 만주를 가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일부를 빼놓고 이 지역은 전부 다 숲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교통로는
강길입니다. 시베리아 자체가 강길이에요. 연수 육로 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을 만큼 다 강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초원지대 일부를 빼놓고는 다 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과 연관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중액 종족 외에 흔히 말하는 반개 종족들, 특히 퉁구스어 계통의 종족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엄청나게 자원액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인들에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주국 시대 직전에 장장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장장님의 군대도 군벌이죠. 이 송화강에 함대를 운용을 했고요. 관동군은 송화강과 흑룡강에서 강방함대를 운용을 합니다. 강을 방어하는 함대를 운용했기 때문에 그 배의 명칭과 재원과 성능까지도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에도 이만큼 중요했으니까 전 근대를 쭉 고대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활동했던 원조선 고구려 발해에게 강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이론은 그겁니다. 육지와 바다와 강을 유기적으로 보는 역사관, 자연관을 갖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니까 이렇게 대륙의 일부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포함한 대륙적 질서, 그리고 남쪽에서는 해양적 질서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문화적으로는 서북쪽의 유목문화, 북쪽과 동북쪽의 수렵 삼림문화, 여긴 당연히 어렵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서쪽, 남쪽, 그리고 일부 동쪽에서는 해양문화, 이것이 모인 것이 동아지중해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는 당연히 이런 성격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농경문화만 생각하고 벼농사만 생각하는데, 고려 이후 또는 조선주 이후로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선시대도 근대 초까지도 어업이 매우 중요했고요. 강어업이 중요했다는 것은 우리 측의 사서뿐만이 아니라 구한말에 온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업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동아지중해 모델을 보는데 분석의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론을 빌어온 겁니다. 지중학 모델, 지경학, 지문학, 지심학, 이 두 개, 특히 지심학이라는 용어는 지오멘탈로지는 제 용어인데요. 당연한 거겠지만 모든 공간, 특히 터는 여기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도 있고, 특히 우리는 이 터의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풍수사상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공간 또는 땅을 마음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가졌으니까 땅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회 해석, 문화 창조, 국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했으면 그동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중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 지심학적 관점에서 제가 동아지중해를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중심부와 지역이 분명해지고 역할이 나온다. 중국 지역이 중심이었던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적 일본처럼 각각에 나눠져 있는 것이 한 번에 딱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육지 질서뿐만 아니라 해양을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역할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렇다면 이 세 개 지역을 연결해주고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 열도는 우리를 통해서 중국 지역과 교류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주로 동중국해 이남부터 뻗어나가지만 우리와 연관되거나, 일본 열도로 갈 때는 우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양을 통해서 우리와 중국의 각각의 정치 질서들은, 즉 국가들이죠, 교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구성국들, 즉 중국 지역, 일본 열도 지역, 그리고 우리 지역, 특히 바다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가 거의 공질성을 갖게 돼요. 총알입니다. 그거는 해양문화의 메커니즘인데 기술의 공유가 이루어져요. 같은 바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즉 배를 만드는 기술, 각종의 항해 기술, 자연환경을 평가하는 기술, 이 기술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해역과 이 해역은 자연환경이 달라요. 심지어는 당진만과 그 다음에 경기만의 북쪽은 물길이 달라요.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은 늘 그렇듯이 현지에 있는 해양 토착민과 서로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제가 만든 용어죠. 범신라인 네트워크. 즉, 재당신라인, 본국신라인, 제일신라인들. 이들이 같이 교류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해양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지역, 일본 열도 지역, 중국 지역, 여기 사는 주민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은 중국이 일종의 급성장한 데다가 아직까지도 중화제국지의 망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질주, 종주하고 있지만 과거 일본처럼, 그러나 원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사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죠. 여러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고 그걸 지향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런 이론은 거의 20년 전에 만든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지향하면서 이런 이론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당연히 우리는 이런 곳에 있으니까 반도사관 NO, 대륙사관 NO, 해양사관 NO, 그리고 다 합친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용어는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용어를 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를 안 만드는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다 여러분들 외의 윗세대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우리도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외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수입만 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수입상입니까? 제가 학생들에겐 그래요. 우리가 거지인가? 우리도 우리 역사 또는 인류 역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해륙사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 관점,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민족의 역할론이에요. 과거에도 고구려 전성기 때 또는 남북국 시대 때 우리 한민족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 그 다음에 문화의 교류, 물자의 교류, 이것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제가 해륙 네트워크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현재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해륙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현재 한반도 남북의 통일, 그 다음에 TCR, TSR, CRA. 그래서 말 그대로 해륙 네트워크가 만나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주장했던 1대1로 전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했죠. 해륙 네트워크, 해륙사관 다 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했어요.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해륙 국가를 완성시킨 사람은 쿠빌라이 칸이다. 그런데 2003년도 9월 1대 전략, 2003년도 10월 1로 전략 발표. 그래서 1대1로 전략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북을 통일시켜서 해륙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우리 역할이 드러나지 않을까. 당연히 이것은 교통로만이 아니라 문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지심학적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길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지금은 선이 아니라 그냥 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퍽퍽 벼룩처럼 뛰어나가는 것이. 이렇게 이게 해양문화의 특성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은 제가 문명사적 관점에서 유목민과 농경민과 해양민과 어민과 이들 간의 이런 문화적 시간과 공간의 특성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해륙 네트워크를 가진다. 이런 거죠. 보세요. 나중에 또 더 상세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그냥 그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코어 역할인데요. 각국 간의 교류를 조정하고 해양 간의 충돌도 그리고 정치적 갈등도 해결하는데 코어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고 과거의 것을 완벽하게 실천한 나라가 고구려 전성기인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공학적으로 물리의 허브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농경문화만 생각하고 벼농사만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역입니다. 무역품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지 중에 물리 허브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북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물리들, 그 다음에 북동방향으로 연결되는 수렵 삼육문화권에서의 상품들, 그 다음에 각 여러 방향에서는 해양에서의
상품들, 이것이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왕조에게 그냥 공물을 바치는 나라였습니까? 그런 무식한 해석이 아직까지도 횡행하나요? 이 나라에? 곤란하죠. 늘 그렇듯이 브릿지론을 주장하는데 아니다. 무슨 우리가 브릿지냐? 당연히 거점이지. 인터체인지고 허트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아지 중에 코어 또는 허브 역할이 제 이론이에요. 자, 우리 역사 지도죠. 제가 만든 것 이렇게 각각 생태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당연히 거주하는 주민도 다르고 당연히 중개 국가로서는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직접 관리 방식, 간접 관리 방식, 영향권 이런 이론이 있고 바다에는 이렇게 곳곳에 촘촘하게 항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거나 교과서에 나오면서 줄쭉쭉 긋은 거 아닙니다. 시대별로 각 지역에 있는 고고학적 유물, 사료 기록,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린 거니까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거죠. 손을 이렇게 긋는 곳과 이렇게 긋는 곳과는 역사적에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해양을 통해서 교류했는데 이렇게 항로도를 잘못 하게 되면은 그럼 역사적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백제인들이 일본 열대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야인들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신라인들이 도착하는 지역도 혼슈 남부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 중부입니다. 시마네현, 도토리현, 후쿠이현 등등. 고구려인들은 더 북쪽, 가야인들은 큐슈 북부, 백제인들은 큐슈 서북부 지역, 즉 아리아케죠. 5대 열도를 통과한 아리아케 지역. 이거는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 즉 고분의 분포도죠.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95년도에 동아지중해와 고대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 책을 상당히 많이 보완해서 다시 출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일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 일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살펴보는데요.